여기 러시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같은 파일럿 생활에 따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 항공사로 전직하자마자 파견되는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좌절하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 파견되는 것을 싫어하며 도착하자마자 놀라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옐레노 이바노바예요.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냥 멀리 있는 나라일 뿐, 지나가다 들은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자라면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평생을 보냈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는 거나 개인적인 순간을 나누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하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민간 항공사로 전직하고 한국에 파견되었을 때 저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집에 가면 끝이겠지.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낯선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눈에 띈 것은 모든 게 너무 밝다는 거였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하고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서로 존중하며 움직였어요. 러시아 공항에서 자주 봤던 혼잡함은 없었어요. 한 남자가 공항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름은 정민호였고 항공기 정비팀의 팀장이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가 웃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웃으며 인사하지? 하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는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 대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진심 같았어요. 정민호는 커피 한 잔을 건네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받았어요. 작은 제스처였지만 그때 제게는 큰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아, 이곳은 뭔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국, 이곳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그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차로 가는 길에 정민호는 저에게 제가 앞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과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낯선 사람들과 저녁을.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일을 끝내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뭔가 개인적인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마도 저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시차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냥 눕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민호는 제가 방에 가기 전에 주변을 조금 둘러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근처 거리를 걸었고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점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앉아 있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상했어요. 이런 따뜻함, 친절함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미소를 짓는 작은 제스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말 그대로 이상했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제가 익숙한 것들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정민호 씨는 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도시에 대해, 음식에 대해, 문화에 대해 소개해 주려고 애썼어요. 그에게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을, 그냥 장소가 아니라 그 느낌을 이해하길 바라는 듯 했어요. 어느 오후 일 끝나고 정민호 씨는 저를
그의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어요. 뭐가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에서는 낯선 사람들과 저녁을 먹는 일이 드물었고, 낯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저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딱히 할 일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이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작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조명이 어두운 아늑한 분위기였고, 공기 속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바뀐 느낌이 들었어요. 그곳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어요. 정민호 씨의 아내 최유진 씨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그들의 딸 정수빈 씨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일제히 일어나 저를 맞이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정민호 씨가 처음 저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친절했고,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옐레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유진 씨가 부드럽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배고프시죠? 그녀는 저에게 작은 밥그릇을 건네주었고, 그때 또 다른 음식이 제 앞에 등장했어요. 매운 빨간색의 두부와 채소가 들어간 국이었어요. 낯설게 보였지만 그 따뜻함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이것도 젓가락으로 먹어도 되나요? 저는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 물었어요. 영화에서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을 쓰는 걸 봤지만 사실 저는 젓가락을 잘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집어보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수빈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빈 씨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너무 편안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젓가락으로 두부 한 조각을 집어 국물에 담갔어요. 그 맛에 놀랐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정민호 씨는 농담을 했고, 유진 씨는 웃었고, 수빈 씨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너무 간단한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게 좋았어요.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불이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번화했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정민호 씨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친절,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 말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던 가족들, 학생들, 커플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가거나 관계를 맺지 않아도 서로의 공간과 삶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균형을 잘 맞춘다고 생각해요.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순간들을 즐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가면서 저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단지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창문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이제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날 밤의 사건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한국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접하고 있었지만 그 느낌이 제게 제대로 다가온 건 바로 그 한 번의 비행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그날 저는 KL 725편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이 비행은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가는 정기편이었어요. 다른 비행들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이었죠. 저는 몇 년 동안 비행기를 조종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을 일과 분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게 비행기는 그저 이륙하고 비행하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비행은 달랐어요. 비행은 순조로웠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한 승객을 보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동준이었고 그가 탑승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힘이 없었으며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는 단순히 출장이나 여행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무게가 느껴졌어요. 비행 중 저는 승객들을 점검하며 매번처럼 자리를 돌아다녔어요. 승객들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동준 씨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팔걸이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묻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확신도 없었어요. 슬퍼 보이세요. 제가 옆자리에 잠시 앉으며 말했어요.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빛에서 감정이 번쩍 스치는 걸 봤어요. 마침내 그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가슴이 쿡 하고 아픈 느낌을 받았어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제 옆에 앉은 사람이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는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승객을 단순히 하나의 얼굴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게 되었어요. 비행이나 제 직업이 아닌 그가 겪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승객들을 점검하면서 이동준 씨를 계속 신경 썼어요. 그가 괜찮을까 싶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비행기를 최선을 다해 조종하고 우리가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뿐이었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게이트로 유도하면서 비행의 긴장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단지 비행기가 착륙한 게 아니었어요. 비행기만 타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자 이동준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은 조금 붉어 있었고 저는 그가 눈물을 참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그 안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그냥 차를 태워준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그들의 희망과 고통을 함께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제 일상이 단지 제 루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 온 지 몇 주가 지났고 점점 더 이 나라를 저평가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절함, 배려, 따뜻함,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이 나라, 이 사람들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배려하며 나보다 더 큰 무엇의 일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게 신기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상상했던 삶과는 다르게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하지만 그 모든 새로운 경험과 친절함에 적응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아버지는 러시아 공군에서 뛰어난 조종사였지만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 중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왜 그 선택을 하셨을까? 그 선택이 옳았을까? 만약 다른 결정을 하셨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셨을까? 저는 아버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인으로서의 압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 아버지를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강준혁 대령이었어요. 그는 은퇴한 공군 대령이었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모두 그가 용감하고 명예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잘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만 알았죠. 사실 그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민호 씨가 그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걸 말해줄 수 있을까?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 외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우리는 강준혁 대령이 사는 조용한 동네로 차를 몰았어요. 도착했을 때 정민호 씨는 저를 강준혁 대령에게 소개해줬고 저는 그와 악수를 했어요. 그의 손은 강하고 그의 눈은 친절했어요. 옐레나, 그가 말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를 잘 알았어. 그는 내가 함께 비행했던 가장 훌륭한 조종사 중 한 명이었어. 우리는 그의 거실에 앉아 강준혁 대령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가 말해준 이야기는 그와 아버지가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이야기, 아버지가 폭풍 속에서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던 일들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요. 내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강준혁 대령이 말했어요. 그는 절대 주저하지 않았어.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었어. 그동안 제 아버지의 죽음은 실수였다고,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준혁 대령의 말을 들으며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선택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헛되이 죽지 않았어. 옐레나, 강준혁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어. 그는 명예를 모든 것보다 우선시했어.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를 존경하는 이유야. 저를 괴롭혔던 질문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던 의문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옳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지 쓰러진 영웅의 딸인 옐레나 이바노바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가 했던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강준혁 대령의 집을 떠나면서 저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어요. 저는 정민호 씨를 향해 고마움을 전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그날 밤에 배운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 와서 저는 과거를 잊고자 했던 거였지만 제가 찾은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해를 찾았어요.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을 찾았어요. 강준혁 대령을 만나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 이해하게 된 후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도망치듯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느꼈어요. 그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고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고통과 갈등을 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은 단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고 새로운 목적을 찾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어느 오후 정민호 씨는 저를 한국항공훈련센터로 초대했어요. 상업 비행기를 몇 주 동안 조종해왔지만 그는 제가 가르치는 일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제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경험이 한국의 항공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차세대 조종사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가르친다는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비행, 조종석에 있는 것에만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행 시뮬레이터 교관 역할을 맡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됐어요. 제가 누구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비행할 때 느꼈던 감정들, 아드레날린, 집중, 두려움, 흥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첫 번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그들이 이론만 설명해줄 교사를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비행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 하늘에 떠 있는 느낌, 순식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공군에서 했던 어려운 임무들, 생사를 걸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느꼈던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서 느꼈던 스릴도 함께 나눴어요. 그것은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고, 때로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저를 지금의 조종사로 만들었어요. 그중 한 학생인 김수진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잠시 그녀의 질문을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이 단지 비행기의 기계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은 다른 사람들의 여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을 때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고 가족과 재회하게 해주고 그들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가르침이 단순히 제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 학생들이 그들의 일에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르침이 단순히 제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 후 저는 훈련센터 창가에 서서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늘은 깊은 파란색이었고 비행기들의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깊은 평화와 목적을 느꼈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사였어요. 하나씩 제 학생들을 통해 항공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제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들, 제가 쌓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제 여정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교사가 되었고 멘토가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제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교실 앞에 서서 학생들이 비행 시뮬레이터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교실 앞에 다가가면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차분한 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렸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은 단지 비행기를 배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종사로서의 책임감을 배우러 온 거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내뱉었어요. 오늘은 비행기의 기계적인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예상치 못한 수업 방식에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할지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비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은 의미를 전하고 싶었어요. 비행은 단지 비행기와 기계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비행은 함께 비행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실어 나르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륙할 때마다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여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보고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비행은 큰 책임이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름은 이지훈이었어요. 그럼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을 떠올렸어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핵심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훈련을 믿으며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중 몇 명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비행 시뮬레이터로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을 돌봤어요. 회전하고 상승하고 하강하는 과정을 안내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힘들어했어요. 조종관을 쥔 손이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비행의 리듬을 느끼기 시작했죠. 비행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단지 비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책임감을 배우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조종사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요. 저는 한국에 와서 과거를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찾은 것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 겪은 모든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날 저녁 훈련센터를 나서면서 하늘은 오렌지와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도시 뒤로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드디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살아가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